지난주에까지 뭐 다양한 소비자 행동론 관점에서 그 심리학 관점에서 의식과 무의식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지정의, 인지, 그다음에 저런 게 뭐죠? 감정, 그다음에 의가 행동, 의지 이런 건데 이 그 프로세스에 보면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도 이제 주말에 그 주일에 요즘 심리학에 공부해야 자격증 따는 과정이 있는 분이 계신데 연수대학교 뭐 거기 개설한 또 심리학 과정인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가 가장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냐니까 0세에서 1세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거기서 보면 상담 심리학이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다루는데 그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식과 무의식에서 그 무의식의 세상에서 이거 얽힌 거를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지정의 관계에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 로드맵을 자기가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마음의 그 로드맵을 찾아내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무의식의 세상을 끌어내서 스스로가 정리해서 다시 자기 거 시키면 이게 이제 정신치료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어긋나거나 아니면 뭐 우리 내면의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범죄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그게 언제 그런 원인이냐. 애들이 우리가 그 의식하고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 인간 어른들도 넉넉고 그냥 쓰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인지는 했지만 감정을 못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못 가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정보가 그냥 눈 뜨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눈만 떴다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뭐죠? 레지스트리. 생각의 정보가 지각적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태깅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컴퓨터로 보면 레지스터가 그걸 해마에다가 이렇게 딱 정리했다가 그걸 정보를 이렇게 장기 저장 장소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태그가 안 붙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게 그게 무의식 상태인데 이게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냥 멍하니 애기들 있잖아요. 그때 뭐가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때가 무의식이에요. 애가 깨어나 있었지만은 그게 무의식인데 그때 0세에서 1대 때 그때 그거를 이렇게 정보가 무의식적인 머릿속에 축적이 되는데 그게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때 애기가 어떻게 하면 애기를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기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거기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데요. 0세 1세 때 그냥 애기 옆에 있어줘라. 그게 돈 버는 거다. 그게 정답이랍니다. 그 정도로 그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가 부모가 옆에 애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게 애기는 모르지만은 크면은 자식이 어떻게 보면 정수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ADHD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죠. 분노 조절 장애부터 해가 이런 게 다 그때 형성됐다고.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공포 속에 노출이 돼 있는데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왜 필요하냐?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소비자를 잘 알아야지 결국은 그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 시장이 되고 그 시장을 읽으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거라. 물고기의 길목을 지켜라. 그래야 낚시가 잘 된다. 물고기의 길목을 어떻게 지키느냐? 뭐 지형지세가 있을 건데 그런 지형지세를
보면은 그 물고기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결국은 가장 고수의 그 사업계획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소비자들을 알았을 때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이디에이션, 뭔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가 프레임이 뭘까요? 프레임이 창틀이죠. 그게 뭐냐면 창가를 통해서 보는 세상인데 이 창틀이 프레임인데 우리가 그냥 알루미늄 창틀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경 이런 것도 다 프레임이죠. 이렇게 보면 색깔이 농도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게도 보이고 밝게도 보이고 그게 생각의 프레임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게 나도 모르게 벌써 무의식의 생각의 렌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들어도 우리가 무의식으로 조합해서 들리고 그리고 판단할 때도 우리의 그 생각의 그 렌즈에 의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듣느냐 격조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죠. 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단어만 가지고 자기 생각의 프레임 렌즈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잘하냐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어떤 눈치? 그 언어의 문화의 프레임을 잘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단어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만 들어도 그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잡거든요. 근데 우리 국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국어 문법 생각하고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어 프레임 뭐 이런 거 사고에서 뭐 이런 거 뭐 시츄에이션 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게 언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잘한다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뭐 하나만 딱 들으면 유추를 잘해가지고 그냥 대충 알아요. 예. 인생의 어떤 그 프레임을 인생 프레임을 한번 보면은 이 인생 프레임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인생 로드맵이자 사업계획서자 세부 사업계획서자 제품 계획서 이게 다 저는 이제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프레임을 제시했던 이유는 사업계획서 이거 하나 잘 만들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되면 사실은 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 내가 속도를 내더라도 그 속도 낸 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가 있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를 내면 엉뚱한 데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돌아오는데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라는 게 인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처음에 이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프레임에서 미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찾아내는 거죠. 미션은. 그 미션이 먼저 이 창업대학원에 오신 분들은 다 찾길 바랍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잡히는 게 아니고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치열하게 잡아야 되냐면 계속 정말로 그 무의식이 그걸 작동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무의식에 각인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자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멍하게 있어도 이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고요. 무의식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한 사람들이 우리 보면 수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걸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죠. 그걸 하나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거를 3일이고 뭐 일주일이고 계속 생각하면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특허를 1,050건을 출원하고 등록까지 할 때 잠자고 일어나면 특허가 꿈속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산신령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 3일 막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에 딱 뭐가 나오는 그러면 그 그냥
아침에 머리맡에 그 필기도구를 놔둬야 돼요. 안 놔두면 자고 순간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 딱 적어야지. 멍할 때 적어야 돼.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멍할 때 그때 패킹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생각이 나는 거를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채야지. 이게 이제 의식이 딱 돌아오면 이게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일 때 적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이게 또 그냥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거는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2년에서 한 3년은 해야 되는데 저도 석사를 1년 얼떨결에 그냥 1년만 하고 박사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박사 2학년 1학기 때 제가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 경영 전문가로서 기술과 경영 그 중간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인생 로드맵을 제시하는 인생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 예전에는 로봇의 여사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인생 의사가 되겠다. 그런 미션이 하나 딱 생기니까 삶의 변화가 생긴 게 첫 번째 2013년도 전에는 1월달 전에는 어땠냐면 잠을 9시에 일어났어요. 늦잠을 많이 잤어요. 그 왜냐면 미션이 명확하지 않아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 무의식에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이 딱 생기니까요.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공의 원리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겠다 이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요. 생각할 때만 작동하는데 무의식은요.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무의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계속 내가 생각을 해주면 무의식이 그 방향성을 생각해서 어느 순간에 이거다 하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무의식을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만 어떻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시간에 막 고민하고 그런 그게 아니고요. 24시간 우리가 자든 깨어있든 잘 때도 의식만 죽어있지 무의식은 살아있다는 거죠. 잠자면서 정보가 입력이 돼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나는 의식하지 않는데 들어와요. 공부하는 것도요. 틀어놓으면 나는 의식하지 않는데 입력이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있을 때만 정보를 입력을 해서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무의식적에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즘 무슨 기법 많이 나와 있죠. 그게 결국은 하는데 그게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무의식적인 걸 너무 입력을 하면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정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보보다는 음악 같은 감정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걸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션을 잡아야 되고 그 미션이 뭐냐면 인생의 화이에 해당이 되고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된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시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이 프레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프레임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화이가 있고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는 누가 언제 육하원칙 후가 있고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여기도 무엇을 가지고 여기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사람 기술 자본 무엇을 가지고의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 있어 무엇을 누가 왜는 저기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하우 안에서도 화이 후 이제 이런 게 다 있죠. 이런 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인생 레벨에서는
미션이 되고, 그죠? 인생 레벨에서 미션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레벨에서는 시장이 되고, 시장, 그죠? 고객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는 비전이 되고, 우리 비전이 뭐죠? 보다는 뜻이죠. 아스트랄라 비스타, 스페인에서 우리 다음에 볼 때까지 until see you, 그죠? until see. 이게 비전이란 뜻이 눈이란 뜻이거든요. 보다. 그래서 보다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게 목표죠. 사업 계획서에서 인생에 있어서는 목표가 되고, 여기에 뭐냐 목적이 되고.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는 뭡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시장의 니즈나 원처, 상위 욕구 원처를 이게 뭐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는 하부는 니즈고 상위 욕구는 원처죠. 정신적인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시장에 필요한 게 뭐죠?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같은 프로덕트 가성비,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채널, 플레이스, 그 다음에 촉진, 프로모션, 플러스 피지컬, 요까지 플러스 요거는 제품에 대한 사용이라면 여기다가 서비스 모델로서 피지컬 에비던스, 플러스 people, 사람 인성이나 뭐 문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일 처리 방식,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들어간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요것만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통 하죠. 요걸 그냥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 제품만 달라면 파는 게 아니고 항상 부가적인 이런 서비스까지 합쳐진 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어떨 땐 사업 아이템 발굴, 어떨 땐 비즈니스 모델, 어떨 땐 서비스 하는데, 제가 이 정의한 거는 아이템의 서비스 밸류 체인이 들어간 게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면 요구와 시장과 이런 제품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관계는 우리는 이거를 밸류라고 해요. 밸류 관계예요. 밸류 관계는 정성적인 거예요. 정성적. 수치로서는 카운팅이 안 되는. 왜? 소비자의 니즈가 커지면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품이 꼭 필요하면 밸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밸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가 요소로서 이건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과 비전과 그 다음에 하우가 뭐냐? 하우가 결국은 이거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하부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 목표, 당신의 목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이걸 구현을 하는 이 목표, 당신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비즈니스, 제품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전략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전략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이 헷갈려요. 전략을 세워라.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내라. 이 뜻인 거죠. 즉 뭐냐면 이게 헛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시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러한 항목들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걸 우리는 간트 차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간트 차트. 이걸 뭐라고 하죠? 전술. 이거를 전술이라고 해요. 전술. 일정 계획부터
일정 계획부터 여기 해야 되는 수단 어떤 행동 수단이 필요한 이런 걸 점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에 있어 레벨에서 미션과 비전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사업적으로 보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간트 차트로 대변이 되는 이런 사업계획서, 실행 사업계획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 행동 수단은 다 돈이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비용이에요. 코스트. 다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투자 계획이라고도 해요. 투자 계획. 투자 계획이 명확히 잡으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투입이 돼야 되는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서가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것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 이 연계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구조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MOQ, 퀄리티 오브 뭐죠?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MOQ 기반으로 해가 시장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원가 구조가 결정이 됐을 때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크고 했을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가격이 싸게 나올 거고, 시장이 적으면 비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싸게 되고, 요런 그래서 이 가격 결정 구조도요, 이 밸류 포인트하고 프라이스 포인트의 어떤 레시피입니다. 그 레시피 알고리즘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면은 그것도 하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컨설팅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컨설팅 같은 이 가격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했을 때 이거를 누구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이 이런 분야를 이 창업대학원에서 앞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정성적인 밸류와 정량적인 프라이스 관계에서 어떤 가격 결정 구조가 나오는가, 시장의 크기와 뭐 그런 거죠. 재밌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하면은 굉장히 AI 뭐 적용해가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 구조. 그러면 그래서 요건 뭐죠? 코스트를 적게 들인단 말은 효율이 좋다. 그래서 이건 효율이라는 뜻이에요. 효율.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뭔가 니즈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건 효과예요. 효과. 경제학은 뭐죠? 효율은 높게, 즉 비용은 최소화. 효율이 높다는 것은 비용은 최소화시킨. 최소 투자의 뭐죠? 최대 효과. 이게 경제학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항상 접하는데, 이 모순이 뭐냐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죠. 그 다음에 비용을 많이 들으면 어때요? 효과는 좋은데 경제성이 안 좋은 거죠. 여기. 그래서 항상 요런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장벽이 있는 거죠.
이 영역이 뭐죠? 비용도 적게 들이고 효과도 좋은, 이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안 하는 혁신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러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이 중에 무엇을 어떻게 비용을 적게 들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쓸 걸 안 쓰고 내가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 기술을 돈을 주고 살 거를 내가 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장소도 내가 할 거를 뭐 하여튼 무료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을 타임 투 마켓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개발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분야에 창직을 통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창직을 통해서 뭐죠? 그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이런 노하우 이걸 뭐라고 하죠? 노하우라고 하죠. 이 하우가 이 하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하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게 뭐죠? 결국은 내가 그 분야에 내가 하려는 what이라는 그 비전 분야에서 내가 그 분야를 이런 이런 분야를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 겪어본 만큼 노하우가 생기니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경험 기반에 경험이 90%고요. 이론은 10%예요.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사람. 그러면은 네트워크도 돼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서 처음에 요 아이템을 발굴하는 이게 1단계라면 0단계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 0단계에서 STP 돼 있고 시장 발굴 단계에서 사람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경험적인 거에서 전문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것인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화 단계에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13단계까지 엑시트 단계까지 있다면 여기가 0단계인데 요 0단계가 2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해요. 핵심 역량은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서 이 판매, 마케팅도 들어가 있죠. 판매 어디에다 갖다 팔 건가? 이 마케팅 능력 같은 게 결국은 이걸 다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어디서 기르냐? 창업대학원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걸 받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역량이 길러진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게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 저는 처음에 이 분야에 처음에 왔을 때요. 강사분들이 누구도 이야기 안 했죠. 기업가 정신이 그 정주영의 그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게 이야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구호개를 해요. 와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나와가지고 자기 발표하겠습니다. 해가 나와가지고 저는 막 1년 안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하면서 이래 웬걸 한 100년 같이 했는데요. 남아있는 사람 제밖에 없어요. 지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전화번호 다 바꾸고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니까요. 뭐냐면 저는 그때는 그 기업가지 정신, 저도 부엉이 비슷한 느낌. 왜 기업가지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뭐 불철주야 뭐 그때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A 영역들이 많은데 A라는 영역에서의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그 영역별로 A라는 영역 그 다음에 B라는 영역 C라는 영역 다 경험해봐요. 그게 전략적으로 어느 뭐 예를 들어 내가 당군대 선진적인 뭔가 VR 체험관을 하나 하겠다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VR 체험관은 기존 골프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VR 체험관을 하나 하겠다. 그런데 내가 왜 해야 되지?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역으로 내가 왜 이걸 해야지 평생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면요 돈 못 벌 때는 그냥 때려쳐요. 또 다른 거 방황을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VR 쪽에 한번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VR 문화를 한번 정착을 시켜서 근데 그 VR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게 그냥 가상으로 하니까 사실은 좀 인간 소외 현상도 있고 하니까 나는 이 VR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친지들 간에 뭔가 가족 간에 가상으로라도 만나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 예를 들어 이거 창업대학원이 전 지금 생각났는데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창업대학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 일요일날 오후 5시에 합시다 하면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전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VR인데 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집에서 전부 VR 하나씩 끼고 가상으로 한 3시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 현상으로서 온오프 믹스로 한번 해보겠다. VR인데 온라인상으로 근데 그 안에서 또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을 한번 구현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몰입을 하지? 근데 VR 한번 제가 끼보고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제주도에 가서 엑스 뭐 스테이션인가 거기 가서 했는데 VR 딱 끼고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뭐죠? 그 청룡열차 타고 가는데요.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가속도까지 느껴져요. 중력도 느껴지고. 그리고요. 총 쏘는 거 있죠. 우주선에서 뭐 괴물하고 총 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 우주선이 이제 절벽에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너편에 절벽을 건너가야 되는데 VR 꼈는데 밑에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주선하고 절벽하고 사이에 그 다리를 판때기 하나 딱 놔뒀어. 근데 그 판때기를 못 건너가겠더라니까요. 그 다리가 후달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판때기를 진짜 바닥에다가 합판 하나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느낌이 또 판때기 밟는 느낌이 나잖아요. 완전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여기서 요걸 못 가겠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몰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런 VR을 하나 하겠다 했을 때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이 VR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시장이 원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생계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하면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VR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똑같이 만드는데 그냥 사람 죽이고 막 계속 뭐 정신없이 그런 걸 만들 거냐? 똑같이 VR 게임을 만드는데 나는 어떤 가상의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 미션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너무 다들 바쁘니까 시간 공간 상관없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그 네트워킹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미션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한평생을 한번 쏟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VR 게임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면 이제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션이 생겼으니까 사회적 기업까지도 되죠. 지금까지 VR 게임은 맨날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락적으로 그냥 그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VR 게임을 통해서 친지, 오빠, 뭐 명절날 VR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화합을 윷놀이도 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가능할까가요 가능하다로 바뀌는 게 뭐죠? 혁신이에요. 혁신이라는 거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이게 혁신은 뭐냐면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의 습관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습관을 바꾸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바꾼 게 뭐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안 보면 일이 안 되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이 거의 뭐 화장실 가면 이제 신문을 대체하는 거죠.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무가지, 메트로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냥 픽 던지고 그러니까 맨날 지하철 위에는 그냥 무가지가 그냥 쫙 신문하고 막 스포츠 서울, 썬데이 서울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 막 보면 막 그죠? 하여튼 내가 뭘 가지고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이 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 시사 타임즈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나 딱 꽂고 다녔잖아요. 그죠? 영어 있는 거 특히 뭐 영어 뭐 코리안 타임 뭐 이런 거 하나 그죠? 딱 꽂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책 기간도 법대생이면 법대 뭐 딱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막 이렇게 그죠?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니니까 뭘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똑똑해요. 보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막 보면은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완전 가짜 뉴스들 가짜 뉴스 막 검증되지 않은 거막그 저한테 한번 보여주는데 정말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를 이걸 진짜냐면 이거 봐 이거 큰일 났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도 좀 있긴 한데 결국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그 베이스에는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인생의 미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미션을 또 하기 위한 상위 미션으로서 어떤 게 있어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비전이 뭐고 내 인생의 로드맵에서의 비전이 뭐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럼 지금 1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준비가 1번하고 2번은 돼 있는데 3번을 해야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그렇다면 이게 몇 년 걸리느냐? 2년에서 3년 걸린다. 근데 요거는 돼 있는데 요게 조금 뜬금없는 거면 좋아요. 그러면은 요 간격이 넓어지니까 큰 고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 두세 ABC의 중간 영역 요게 자기 포지셔닝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도 뒷받침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미래의 어떤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이런 어떤 허들들이 있는데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서 이런 허들들이 몇 개냐? 한 15개 넘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미리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경험을 남 밑에서 하든 아니면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든 아니면 린 스타트업을 하든 프로젝트 베이스로 1년 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가지고 압축 경험을 하든 이런 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생각의 프레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뭐냐면 인생, 사업, 제품. 인생이나 이게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제품은 그냥 프로덕트 프라이스죠. 다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혁신은 이 경쟁력 확보인데 이런 경쟁력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프레임이 필요하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요게 두 개가 항상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옆으로 가서 보면 뭐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의 관점, 창탈,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브레인스토밍이나 트레저를 통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하죠? 새로운 관점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툴이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나 트레저인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모두 연결돼 있다. 왜? 관점이 바뀌는 요렇게 해서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대상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오모리 사가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남은 그 아오모리 사과를 어떻게 하면 낙과를 빼고 그 나무에 달린 걸 나무까지 다 잘라가지고 가지까지 하나씩 다 잘라. 이거는 태풍에서 안 떨어졌다 해서 10배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팔리는 거예요. 똑같은 못생긴 과일. 지금은 농민들은 관점이 못생긴 과일은 상품성이 없다고 버리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잘생긴 과일은 농약을 많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과는 한번 바꾸는데 못생긴 과일은 농약이 없습니다. 그 관점을 강조하면은 결국은 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을 바꿔주는 게 결국은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협상할 때 어떻게 해요? 협상할 때 이렇게 가면은 둘이가 타협이 안 돼요. 그럼 어때?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이 돼요. 그게 노하우죠. 그래서 협상 전문가는 너가 손해보고 내가 할게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문가예요. 협상 전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결국은 프레임이라는 게 문화를 바꾸는 거고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거고 내 인생의 미션과 비전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발표할 때 그냥 제품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런 경험적 기반을 통해서 내가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고 그런 거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칫솔 공장 사장이 어떤 회사 사장님은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미션이 명확해요. 어떤 미션이냐면 옆에 공장 같은 공장 단지의 한 옆에는 뭐죠? 칫솔을 우리는 그냥 잘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 이런 회사하고 우리의 회사는 세상에 고통받는 충치를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최고의 칫솔 구조를 개발해내겠다 하고는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의문적인 것을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의 어떻게 보면 차원으로 돼 있어요. 차원. 우리가 그 변수 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런 것들이 다 차원이거든요. 여기 논문 배우시는 분, 저한테 배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논문의 차원 안에 뭐가 있죠? 레이어, 집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개발해라. 그 말하고 같아요.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이 차원의 관점, 요 차원으로 보면 이게 1차원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1차원과 2차원을 합한 다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해결이 된다. 개미가 2차원 동물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개미가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개미로 쭉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았어요. 개미로 봐서는 날벼락이죠. 홍두깨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앞에 콱 막혔어요. 관점이 2차원이니까 앞에 뭐가 차원이 막히면은 이 막히면 그냥 개미는 어쩔 줄 모르는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인간이 신이고 개미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지금 우리 차원에서 사는 거잖아요. 3차원에다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만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세계는 무의식에 우리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우리는 개미와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차원을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막으면은 우리는 막 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사는데 왜 도대체 내한테 이런 일이.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개미의 그 셉수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어떤 메시지인가를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은 신의 차원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결국은 프레임이고 이런 다차원의 프레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할 수 있는 머리 구조가 된다. 근데 그 프레임은 뭐가 있냐면 컨텐츠와 컨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컨텐츠는 뭐고 컨텍스트는 뭘까요? 컨텐츠는 내용이고 컨텍스트는 맥락이에요. 맥락이 뭐죠? 연결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는 장마다의 컨텐츠와 그 장과의 그 연결성을 확보하는 컨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맥락 없이 뭘 이야기 주제를 하다가 갑자기 맥락이 없다, 컨텍스트가 없다 이러잖아요. 뭐냐 뜬금없는 게 들어오면 컨텍스트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은요 결국은 차원과 컨텐츠와 컨텍스트로 이루어졌다. 그런 관점을 좀 가지면 되겠고 이 뭡니까 이게? 쿠키 틀이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 경쟁력을 갖는 것은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창업대학원에 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그 시트지 몇 개 그냥 뭐 남들 안 쓰는 거 몇 개 가졌다고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머리에 프레임만 있으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워드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저는요 요즘 어떤 게 보이냐면 형식이 별로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PPT 있잖아요. 뭐 글자가 폰트가 어떻든 이거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 그래요. 처음에 사업계획서 만든 사람들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요. 막 뭐가 날아다니고 땡땡 땅 이런 그거 기다리는데 막 한참 걸려요. 막 탕탕탕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넘었으면 이제 뭐 그 필요 없어. 그냥 글자 하나 딱 넣고. 그래서 정말 명강사들 보면은 그냥 PPT 보면 조잡하게 일을 글자 몇 자 딱 적어 놓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할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만들 때도 그냥 프레임을 어떻게 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그 심사자한테 나의 어떤 차원적 혁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있는 글자 몇 개 딱 적어놓고 그 심사자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PPT의 핵심이에요. PPT에 뭐 잔뜩 적어놓고요. 맥락 없이 그냥 너무 많이 적어놓으면 맥락이 흐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텐츠는 많은데 맥락이 흐려져요. 그걸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데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 PP 발표장에 딱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게 될까? 이거 해가지고
이 영역에 이걸 하겠다는데 될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사업이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될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왜냐면 가격이 비싸. 아니면 효율이 안 좋아.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있지 여기는 안 될 거야 했는데 내가 사업계획서에서 핵심적으로 이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핵심 역량인데 나는 요런 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저가로 해서 만들어서 효과 좋은 이걸 하겠다. 이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니까요. 내가 이거를 하겠다는 아주 뭐 첨단이든 뭐든 이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든 전달을 하는 게 그게 사업계획서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 발표든 아니면은 우리가 제 보고서 발표할 때 그래. 저는 발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심사자들을 볼 때 뭘 보냐면 뭔가 좀 그 관점이 벌써 굳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걸 제가 보고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이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좀 맞아. 그 참 힘들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가 이렇게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보고서에서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는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보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프로젝트 보거나 마케팅 기획 전략 회의 보거나 똑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주저리 쓰면 안 돼요. 딱 3가지 포인트. 4가지 들어가면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는데 어떻게든 7가지라도 3개로 압축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요렇게 단어 3, 7, 21. 21의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 필요성을 이 단어들을 배열하는 게 뭐죠? 단어들이 콘텐츠죠. 단어들의 그 맥락을 비치하는 게 콘텍스트죠. 그럼 솔팅하면 여기 단어들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격조사들을 가지고 뭐 앞뒤 전후를 어떻게든 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딱 말하면 그 사람들 벌써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벌써 딱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간에 무엇을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요. 단어만 나열해놔도. 그리고 저는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수식 기호로 플러스는 이렇게 더해놔요. 그럼 보면 알잖아. 저 6개가 합쳐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면 뭐 화살표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호를 쓴다든지 단어 문장 안에다가 그래 딱 보여주면 벌써 인지가 딱 돼요. 그 사람들은 프레임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겠습니다 할 때 이것들은 뭐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 사용 설명서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제품이나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제품 모양 있고 규격 있고 뭐 사용 설명서 짝이 있어. 사용 설명서를 딱 보면 돼요. 그 사용 설명서를 여기다 그래서 이 제품의 크기는 어떻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이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거는 뭐냐면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부분 중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 이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정보 처리 과정이다. 이제 무슨 말까지 했냐면 관점을 바꿔주는 건데 사람이 생각하는 정보 처리 과정까지도 그 사람들이 소비자 행동론에서 보면 생각해 지정의 그 지정의에서 어디를 건드려줘 가지고 그 사람의 프레임이 바뀌게 하는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뭘 접촉을 해서 관점을 바꿔주는 게 감정을 바꿔준다는 거죠. 인지를 바꿔준다. 아니면 의지를 바꿔준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요. 이론 기반과 경험 기반. 아까 이론은 뭐죠? 10%, 경험은 90%. 그래서 결국은 사업 어떻게 해서 잘하셨어요 하면 답답한 말이에요. 저 나이 이제 한 60 이나이에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잘하니까 되대요. 그게 뭐냐면 경험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그 사람만의 AI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게 뭐죠? 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직관이 발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은 뭐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요 이해와 직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입체적 사고는요 수평적 사고 자뇌와 우뇌를 뭐죠? 적절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직적 사고는 이론과 경험이에요. 이론과 경험, 이해와 직관. 이해는 뭐죠? 자뇌를 쓰는 거고 우뇌는 직관이죠. 직관력을 키운다는 말은 뭐냐면 공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생각의 틀, 문제 해결 프레임 뭐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보면 여기서 우뇌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이고 뭐 감성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뇌는 이런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뇌는요 무엇을 추상화시키는 걸 잘해요. 그 다음에 우뇌는 공간적 조합을 통해 정보 처리 기능. 그래서 우뇌는 어떤 걸 잘하는 직관적인 거. 추론하는 거는 추상화시키는 거 이쪽이 잘하고 그다음 일단. 네. 그래서 자뇌형 인간은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9시 출근을 해요. 그 다음에 11시 이제 오탑 찾았다. 정신 맑을 때.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이제 오늘도 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6시에 이제 누구 만나러 이제 퇴근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운동하고 8시에 뭐 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11시 되면 어김없이 자고 이렇게 보면 계획적이고 분석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정기적. 근데 운해형 인간은 어떠냐면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출근해요. 그 다음에 정신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가요. 그 다음 아이디에이션 이건 또 엄청 잘해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 오늘 또 뭐 이제 뭐 이렇게 대충 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식 가요. 회식 먹고 근데 이제 술 취해가 와가지고 이제 또 디비자고 또 일어나고 은혜는 무계획적이고 덜 분석 직관적인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 자체를 그림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마인드맵이 결국 글자 우리 그 워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워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워드로도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그냥 뭐 예를 들어 주제가 하나 있어. 주제가 있으면 주제 밑에 딴 내가 3개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3개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1 여기 1이고 이건 1-1, 1-2, 1-3이면
이제 1-1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1-1-1, 1-1-1-2, 1-1-3 이거나 마인드맵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단지 저렇게 하면 왜 그러면 창의적이 될까? 글자를 그림화 시키니까 사람이 조금 우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저는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보면 이제 이거 왜 이게 나왔냐면 이게 누굽니까? 이름이거든. 핀베어베. 이 사람이 이제 분석관이잖아요.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컴퓨터를 쓰는데 결국은 사람이 직관에 의해서 모든 걸 하더라. 컴퓨터는 단순히 그냥 그거를 좀 정리가 마인드맵까지 보여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션 쉐이크 내놓고 판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그 판단력이 조금은 직관적이고 정확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 이영표 뭐 이렇게 뭐 이분도 그 옛날에 축구 그 월드컵 때 뭐죠 조금 이렇게 적중률이 높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적 직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픽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제품의 이 시나리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험을 중요시해서 실제 66번이라는 미국의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그 역사학자 마이클 윌리스라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이런 것들을 경쟁력 있게 해서 혁신을 만들어낸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컨텐츠를 가지고 컨텍스트로 구성을 했는데 그 컨텍스트 상에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험 기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분위기 좋게 아이디에이션을 하느냐 그럼 보니까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제가 조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딱딱한 데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카페 가가지고 좀 분위기 좋게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십시오.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를 할 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혁신적인 어떤 관점을 만들어서 제시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건 결국은 생각 혁신이고 이게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고 관점을 바꾸는 거고 정보 처리 과정을 또 제시하는 거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에이션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에이션 방법을 보니까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펼쳐진 종이에 낙서를 자유롭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 다과 마치 카페에서 대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금 직장 많이 다니시는데 회의 기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던 아니면은 우리가 뭐 회사의 전략 회의를 하든 전략 회의를 한다는 말이 결국 이거 만드는 거죠. 안을 만드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전략 회의하자 하는 건 전략이 뭐죠? 군대용이죠. 그 군사용인데 전략이라는 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략 무기, 핵무기 이런 거는 뭐냐면 효율도 좋고 효과도 좋은 이 분야에 있는 무기를 전략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하는 거는 전략 무기를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군대에서 말할 땐 전략, 비즈니스 모델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안은 그냥 과자 갖다 놓고 혈당 높여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전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4명에서 8명이서 보니까 한 5번 정도 해가 5개
5명, 5팀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30분씩 해서 하면은 굉장히 뭐 효과가 좋다. 그런 게 이제 돼 있고, 이거 하는 거는 보통 정보 교류나 네트워킹 강화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종이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모아가지고 뭐 한번 해봐라 프로젝트 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듯이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인데, 처음에 워드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어떻게 솔팅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솔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를 어떻게 모으지? 그러니까 상위 주제가 얘들을 솔팅해 놓고 보니까 지향하는 컨텍스트가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컨텐츠인데 요거를 관통하는 뭔가 말하려는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완벽한 하나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어디 응용하냐, 책 쓰기. 책 쓸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막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내용이 어때요? 한정적이고 볼품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다 해놓고 그거를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솔팅을 한 거를 또 레이어링을 하고, 레이어링을 했더니 다시 거기에 보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세 기법이라고. 메세, MECE. 뭐냐면 겹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이런 뜻이에요. 메세. MECE.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메세 기법이라 해가지고 뭘 할 때 겹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누락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큰 어떤 프레임을 제시할 때, 정책 관련해 가지고 말할 때 중복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하는 기법인데,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 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면 못하죠. 그런데 제가 퀄리티가 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우가, 이렇게 그냥 아이디에이션 내가 막 기록해놓고 정보를 먼저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가 상위 이제 요까지 됐잖아요. 요까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요거를 맥락을 또 찾는 맥락을 이렇게 하고, 그 전체 맥락, 여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에 접목을 하냐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몰라.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내 미션과 비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관심 있는 모든 걸 다 단어를 적습니다. 단어를 다 적고 이 기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나의 미션은 이거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종이 들여가지고 한번 진행은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하면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다음에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면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이제 여기 다 차고 해가지고 제가 공지는 할 건데 카톡상에 다른 방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 다음 주는. 그리고 제가 또 면접을 11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10시인데 9시 반부터 할까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다음 주는 9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번 제가 1시간 반 동안 인텐시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죠.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수학 분석이죠. 수학 분석도 여기 보면 효율이 좋다는 건 내가 잘 아는 게 여기가 스트롱, 내가 잘 못하는 거 위커, 여기는 슬래턴, 여기는 아포튜니티. 수학 분석이나 다 같은 프레임이거든요. 단지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아까 거기 이거 아이디에이션 할 때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략적 툴에다가 그걸 내가 했던 거를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다 던져 놓아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하면 이게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를 발산을 시켜가지고 막 만들어요, 산만하게. 그러다가 이걸 트레이드 오프, 이 프레임에다 표시를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도출하는 게 아이디어 수렴입니다. 이거를 퍼실리테이터에서 핵심입니다. 퍼실리테이터 들어보셨죠? 회의 진행 기법인데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고 1대다 코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회를 본다고 보면 돼요. 사회자가 의견 내는 거 없잖아요. 사회자는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수렴하게끔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근데 그 안에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하고 그거를 여기다 던져가지고 요 안에 있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를 선정하도록 해서 끝내는 게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보시죠. 이게 어느 정도 파워풀하냐면, 제가 이제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이거를 전 자격증이 없어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자격증이 저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1500자의 그 현장의 어떤 이러한 퍼실리테이션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한 서너 개의 그 결과를 낸 걸 사례를 적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적을 만큼의 어떤 시간과 여유가 퍼실리테이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으면 되는데, 그걸 적어내면 그걸 보고 심사자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결과까지, 실질적인 결과까지 전략까지 도출되는 걸 보고 자격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강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강의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포스트잇 하나 가지고도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딱 알고 나서는 강의든 컨설팅이든 뭐든 든든해요. 왜냐하면 와서 사람들 있잖아요.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아나운서 어떤 경험이 있냐 이래요. 그런 이야기 오해를 들을 정도로 이게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면요,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여기서 아이디어를 확산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든 아니든 어쨌든 이 안에서 뭔가 자기가 의견이 또 들어가고 수렴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게 아이디에이션을 낸 게 선택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가 소외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게 선택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거를 선택하는데 관여를 하게끔 만들어서 민주주의식으로 해서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남의 아이디어지만은 내 아이디어 같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기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에이션 할 때 이게 생각을 확산시킬 때 하는 방법이 이런 포스트 가지고 그냥 하나에다 하나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방법론적인 거죠. 굵은 채로 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인드맵 이런 것도 있고, 뭐 임의 단어법도 있고, 단어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나왔다. 그럼 꽃을 가지고 한번 꽃에 비유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텍스트 마인드를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이크와 이거 뭐죠? 이거 파워포인터? 아니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포인터를 가지고 연관성을 한번 설명해봐. 손에 들고 있다.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요, 저 이런 것도예요.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모아 놓고 포스트잇 색깔 다른 거를 2장씩 줍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우측으로 돌리고 파란색은 좌측 사람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그 2장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적으라고 하고, 하나는 또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고 하나 이쪽으로 하면 이제 막 섞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하면 자기 건 없잖아요. 양쪽에서 이제 그 단어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요 되게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미 단어의 사용법 이런 게 있고 아이디어 수련도 있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디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데 이게 뭐죠? 솔팅하는 거죠. 앞에 똑같아요. 그래서 솔팅을 하면 요 상위에 뭔가 주제를 또 도출해라.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맥락을 컨텍스트를 도출해라. 그러면 요 안에서 뭔가 더 채워야 될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아이디어가 선택이 안 되더라도 이 표를 이 스티커를 복수로 이렇게 붙이게끔 해요.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는 당연히 붙이겠죠. 그런데 남의 아이디어도 붙이게끔 만들어요. 자기 아이디어 외에 다른 사람 것도 붙이게끔 충분히 보팅을 하게끔 하면 중복대가 막 되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린 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것도 붙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규엘치. 제규엘치가요 퍼실리테이터 대가예요. 그러니까 노조 강성 노조건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자기가 수렴해가지고 회사를 한 방향으로 보낸 대가가 제규엘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해도 말로써 그냥 그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자기 이야기를 청취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자기 수첩이 퍼실리테이터를 막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이야기했지, 저 사람이 이거 했지 적어가면서 그럼 이걸 솔팅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제를 딱 해가 당신이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다는 거예요. 그럼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치해가지고 그거를 솔팅, 레이어링 하면서 하는 것도 그 사람하고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첩에 적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그 키워드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이디어 수렴법, 뭐 친구 카테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게 뭐죠? 우리가 에포트와 임팩트 이게 뭐죠? 에포트와 노력과 임팩트죠. 똑같죠? 그죠? 여기서 보면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게 뭐죠? 여기 효율이 좋은 거거든. 내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보니까 이건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 비용 수익 정대. 그러니까 하이가 여기가 이펙트 영역이고 여기가 이피션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이지 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여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뭐 이런 디시전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feasibility가 영역이죠. 그죠? feasibility가 뭐죠? 타당성이 높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사업 성과가 또 이 부분이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디시전 그리드라든지 페이오프 매트릭스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스코어링 메소드 이게 뭐냐면 경영지도서에서 부안적 평가, 비부안적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안적 평가가 뭐냐면 이 스코어링 카드가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 해결 방안에가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봤더니 이런 항목을 만들고 그래서 합계를 해가 순위를 정하는. 근데 여기 이제 보통 그 가점이라 중요도를 넣어가지고 가중치를 더 주기도 하죠. 자, 이게 돼 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 종료하고.